네, 안녕하세요. 재정학 이제 조세 관련 내용 계속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32강이에요. 자, 지난 시간 이제 조세와 관련된 용어라든지 그 다음에 누진세, 세율 개념, 그 다음에 누진세, 비례세, 역진세 판단하는 방법 이런 거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조세의 기초에서 번째로 조세와 효율성 기능, 조세와 효율성 기능, 기초 개념만 보는 겁니다. 조세와 효율성 관계. 첫째, 거의 대부분의 전 세계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텍스나 혹은 보조금, 텍스 반대가 보조죠. 세금 감면 혹은 보조금. 세금 감면 혹은 보조금인데, 거의 모든 현실에 있는 거의 모든 텍스나 보조금은 경제행위를 교란하고요. 경제행위를 교란하고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행위에 영향을 미치죠. 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대부분의 조세나 보조금은 경제행위에 교란을 주고 경제행위에 영향을 준다. 경제행위에 교란을 주면은 그게 이제 대체효과가 발생한다는 건데, 대체효과를 가져와 가지고, 대체효과는 뭐 상대적으로 뭐는 비싸지고 싸지고 이거거든요. 뭐는 싸지고 비싸지고, 그래서 비싸진 거는 줄여야 되고요. 싸진 거는 늘리는 행동이 일어나죠. 경제행위를 교란시킵니다. 그래서 시장 효율을 저해시킵니다. 저해시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사중적 손실이라 하죠. 잉여 상실, 효율 상실을 두고 사중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대초과를 초래해가지고 시장 효율을 저해하고 그렇습니다. 또 경제행위에 영향을 줍니다. 요거는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 이제 우리 조세와 효율성 장에 가서 분석할 거고, 또 텍스가 어떤 경제적 행위에 노동행위나 투자행위나 뭐 이런 저축행위 이런 데 영향을 미치는 내용은 또 뒤에 또 장이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장을 이용해서 한 장으로서 자세히 분석을 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요거의 반대, 조세나 보조금인데 경제행위를 교란하지 않아서 대초과를 유발하지 않아 경제행위를 교란하지 않아 시장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 시장 효율을 저해 않는 조세, 이런 조세는 우리가 이제 현실에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근데 있긴 있어요. 이런 걸 우리가 영어로 럼프섬 텍스, 럼프섬 텍스라고 합니다. 럼프섬 텍스. 이걸 이제 번역하면 중립세, 경쟁에 교란을 주지 않는 데서 중립세, 혹은 뭐 정액세가 여기 정액세 이렇게 번역되는데요. 이런 조세는 현실에 있긴 있어요. 이론적으로도 있고 물론 현실에 있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기업에 대한 조세에 정액세를 때렸다. 정액세가 대표적입니다. 혹은 우리 이제 주민세 균등할 있죠. 주민세 균등할. 그거는 우리가 뭐 소득이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 상관이지, 한 사람당 얼마 때리죠. 그러니까 그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조세를 때리니까 소득에 관계없이, 재산에 관계없이, 그런 거는 이제 대초과를 유발하지 않아 경쟁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교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주민세 균등할 같은 이런 게 현실에 있는 이 조세라고 보는데 별로 없다. 거의 요 정도만
그래서 이런 조세는 우리가 이제 럼프섬 텍스, 중립세, 정액세 이렇게 번역되고요. 뭐 보통 원어로 많이 이야기합니다. 럼프섬 텍스. 그리고 이제 이론적으로는 이런 조세가 있어요. 현실에는 요 정도 보면 되고요. 이런 조세는 이제 우리가 별로 없는데 이론적으로 찾아볼 수는 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소극적 조세라고 합니다. 소극적 조세, 효율성 면에서 소극적 조세라고. 소극적 조세 일부르고요. 거의 대부분의 조세나 보조금은 경쟁일 교란해서 대초가를 유발해가지고 사중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시장 효율을 저해하게 되는데 이런 조세는 현실에 몇 개밖에 아니고 또 이론적으로도 가능하지만 이런 조세는 우리 럼프섬 텍스라고 한다. 소극적 조세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적극적 효율성 조세가 있습니다. 소극적 효율성 조세, 효율성까지 넣으면 소극적 효율성 조세라고요. 적극적 효율성 조세는 오히려 시장 효율을 개선하는 조세와 보조금입니다. 세 번째, 적극적 효율성 조세. 이거는 시장 효율을 오히려 개선시킵니다. 시장 효율성을 오히려 개선시키는 조세. 개선하는 조세. 사중적 손실이 이미 발생한 것을 다시 복원시키는 조세는 사중적 손실을 복원시키는, 살아나게 만드는, 사라졌던 산소실을 다시 복원시키는 조세. 이거는 바로 앞에 배웠죠. 우리 후생경제학에서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조세와 보조금입니다. 그래서 교정과세, 교정보조금이라고 부릅니다. 교정과세, 교정보조금,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조세와 보조금. 시장 실패가 이미 효율이 저해된 거 아닙니까? 그걸 치유하니까 효율을 개선시키는 조세와 보조금이죠. 우리 이제 외부업가 때 하는 거, 피부세, 피부보조금, 그 다음에 우리 피부세, 피부보조금 있잖아요. 그 외부 불경제 때는 피부세, 외부 경제 때는 피부보조금을 주서 시장 효율을 개선시키죠. 그래서 이걸 교정과세, 교정보조금이라고. 그 다음에 에너지세 이런 거 있습니다.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에너지세가 없으면 에너지가 아주 비효율적으로 낭비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세를 때려서 이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절약을 유도하는 조세, 이런 것들이 교정과세, 교정보조금으로 시장 효율을 개선시키는 조세라고. 이걸 적극적 효율성 조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효율성 관계의 조세와 보조금은 이제 대부분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소극적 효율성 조세와 적극적 효율성 조세, 이 두 개를 제외한 모든 조세와 보조금은 거의 시장 효율을 제외한다고 보면 돼요. 경쟁을 교란하고 사중적 손실을 초래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극적 효율성 조세는 그걸 시장 행위를, 경쟁인을 교란하지 않고 대초가를 유발하지 않고 시장 효율을 저해하지 않는 조세, 이걸 소극적 효율성 조세라는데 이걸 럼프섬 텍스 혹은 중립세, 정액세라고 번역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적극적 효율성 치유 조세, 그러니까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조세. 교정과세라는 게 시장 실패 치유 조세. 이미 시장 실패가 돼가지고 시장의 효율이 저해된 것을 치유하는 조세와 보조금은 적극적 효율성 조세라고 해서 피부세, 피부보조금이 대표적입니다. 그죠? 에너지세 이것도 있고요. 이런 조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개로 나눠서 조세와 효율성 기능에서는 이렇게 3개로 나눠서 딱 정리를 하시고요. 그 다음 요거는 이제 우리 후생경제학에서 끝난 거고, 이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냐, 이거는 이제 기준, 소극적 효율성 조세로 기준이고, 이거 외에는 거의 대부분의 조세가 효율을 저해하잖아, 그죠? 조세가 보조금이 효율을 저해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얼마나 저해하는가? 그럼 모두 뭐를 경쟁인을 교란하는가? 이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 장에서 따로 장을 가지고
한 장에서 분석, 조세와 효율성 장에서 자세히 분석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세와 공평성 기능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 조세와 공평성. 효율보다 조금 더 강조되는 거죠. 다섯 번째, 조세와 공평성 관계. 자, 이걸 먼저 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 게 공평한 과세일까, 이런 내용입니다. 조세를 어떻게 부과하는 게 공평할까, 이런 내용이죠. 크게 보면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편익 원칙에 가세해야 공평하다, 능력 원칙에 따라서 가세해야 공평하다. 크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요. 편익 원칙, 능력 원칙. 편익 원칙. 이건 다른 말로 응익설, 이익설 이렇게 부르네. 응익설, 이익설 이렇게 부릅니다. 정부가 해주는 거에 대해 주로 이제 공공재라면 정부가 공공재를 생산해 제공했는데 그 공공재 혜택을 보는 것만큼, 편익 보는 것만큼 조세를 내는 것이 공평한 과세가 아니야. 국방을 소비 많이 하는 사람은 조세 많이 내고, 국방 소비를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내고, 정부가 도로나 국방 뿐만 아니라 하여튼 공공재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조세 많이 내고, 그렇게 하라. 이게 이제 편익 원칙이 있고요. 또 하나는 능력 원칙이 있습니다. 편익 원칙과 관계없다. 능력, 그 사람 경제적 능력이 큰 사람은 조세 많이 내고,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게 내고, 그 다음 능력이 동일하면 동일 조세를 내고, 능력에 따라 조세를 때리는 게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입니다. 경제적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를 때리는 게 공평한 과세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공재 혜택 크기, 공공재를 혜택을 보는 크기만큼 조세를 때리는 게 공평하다. 이게 편익 원칙이고요. 능력 원칙은 아니다.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의 크기만큼 조세를 때리는 게 공평한 과세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그리고 능력 원칙에는 다시 능력 원칙을 잘 구현하려면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을 다 동시에 충족시켜야 됩니다. 수평적 공평.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동시에 달성해야 됩니다. 동시에 추구를 해야 능력 원칙이 잘 구현되는데, 수평 공평은 말 그대로 수평. 능력이 동일한, 경제적 능력이 동일한 자는 동일 세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수직 공평은 능력이 큰 사람은 많은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은 적은 부담. 이게 수직 공평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경제학에서 공평성 이야기할 때는 이 수직 공평을 많이 이야기하죠. 능력 큰 사람은, 쉽게 말해 잘 사는 사람은 많은 조세 부담, 못 사는 사람은, 능력 적은 사람, 못 사는 사람은 적은 조세 부담. 이게 이제 수직 공평입니다. 수직 공평. 경제학 말하면 보통 공평은 이 수직 공평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능력 원칙을 정확하게 이제 구현하려면 수평 공평도 동일한 능력 소유자는 동일 조세를 때려야 된다. 이게 수익 공평도 같이 달성돼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정확한 공평이 추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능력 원칙입니다. 능력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이 수익 공평만 따져서는 안 되고 수평 공평도 같이 동시에 추구해야 된다고 보면 됩니다. 하여튼 이제 조세와 공평성 가세 원칙, 공평성 가세 원칙이죠. 크게 역사적으로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팽팽하게 맞서왔습니다. 현재는 능력 원칙이 이제 추가되는데, 편익 원칙은 좀 실용적이, 이제 말은 맞는데 실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는 능력 원칙이 조금 더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본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편익 원칙에 조세를 때리려면 어떻게, 장단점이 뭐냐, 편익 원칙에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 편익 원칙에 대해서 조세를 때리는 게 공평하다. 여기 또 설득력은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 공공재 혜택의 크기만큼 조세를 때리는 게 정당하지 않느냐. 공공재 혜택 많이 보는 사람 많이 내고, 공공재 적게 혜택 보는 사람 적게 내게 하라. 이게 이제 편익 원칙인데, 이걸
이익설, 음익설, 응익설, 이익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단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편익 원칙의 조세를 때리는 게 공평하다. 이 원칙은 장점은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단점만 있으면 이 원칙을 이야기 안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장점도 있어요. 장점은 자발적 협조를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는 거죠. 자발적 협조를 받는다. 국민들 아무도 반대할 사람 없잖아요. 공공재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 많이 내라, 조세. 공공재 적게 혜택 보는 사람 적게 내라, 이런 이야기예요. 자발적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국민들 동의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아무도 반대자가 없다는 거죠. 반대자가 없다. 조세를 내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제 균형의 산이 성립합니다. 균형의 산을 충족시킬 수가 있죠. 그 사람 공공재 혜택 보는 만큼 조세를 내게 거두니까 그 조세 거둔 만큼 또 공공재 만들어 제공해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균형의 산이 성립된다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점은 실제 단점이 더 큰데요. 장점은 이런 장점이 있고 단점은 최고의 단점이 뭐겠어요? 우리 앞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공공재 혜택의 크기를 측정을 못 한다는 겁니다. 국방을 얼마 혜택을 보는지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측정 문제죠. 그래서 측정이 어렵다. 그 공공재 혜택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측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임승차자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공공재는 무임승차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나 공공재 혜택 못 받았다. 국방 소비 안 했다. 치안 소비 안 했다. 나는 매일 밤 불안한다. 그죠? 도둑이 올까 강도가 올까 불안하는데 그러니까 치안 혜택 못 보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세를 안 내려고 하죠. 우리 무임승차 문제는 그대로 공공재 무임승차 문제는 그대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측정이 안 되니까 공공재 혜택 보는 크기를 알 수가 없으니까 무임승차를 다 하겠죠.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기능 안 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 뭐냐?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는 거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를 격차를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안 되는 거죠. 아니, 고소득자들만이 공공재 혜택을 많이 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잖아요. 저소득자들도 그 공공재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은 조세를 많이 걷어가는 거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하죠. 기능이 없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조세의 경제 안정 기능도 안 될 것입니다. 경제 안정 기능은 누진세가 돼야 됩니다. 이 누진세가 알거든요. 누진세란 소득이 높은 사람이 조세를 많이 내는 조세인데 그는 능력 원칙에 가능하고요. 이 편익 원칙으로 하면 누진세가 적용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누진세가 돼야 경제가 호황일 때 좀 잡아주고 불황일 때 경제를 좀 살려주고 하는데 그 앞에 우리 했잖아. 자동 안정 기능. 누진세 제도만이 자동 재정 안정 장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진세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경제 안정 기능도 없다. 기능도 할 수 없다. 뭐 이러한 단점이 드러나고 단점이 좀 더 큽니다. 최고의 단점은 측정이 안 돼서 무임승차가 발생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 편익 원칙으로 과세하는 게 공평한 과세다에서 장점은 이 두 개고요. 단점은 요로 세 개. 편익 원칙의 공평한 과세 원칙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은 주로 이제 빅셀이나 린달 이런 사람들. 학자들은 뭐 참고로 빅셀, 린달 이런 사람들이 편익 원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능력 원칙. 능력 원칙 가지기 전에 이제 그럼 편익 원칙은 잘 보세요. 장점, 단점을 한번 딱 보니까 자발적 협조를 가고 균형 예산은 충족되는데 최고의 단점이 측정이 어렵다는 문제죠. 그래서 실용적이진 않겠죠. 이게 국방 소비 혜택을 어떻게 알아냅니까? 그래서 결론을 내리면 편익 원칙은 결론을 지으면 3번 결론 편익 원칙은 정부가 제공하는 순수 공공재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공재는 그 혜택의 크기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제공하는 사적재의 편익 원칙으로 가세하면 참 좋겠죠. 사적재. 그래서 편익 원칙으로 하는 것은 정부가 제공하는 사적재 적용. 사적재는 우리가 편익을 측정할 수 있잖아요. 정부가 제공하는 사적재 적용시키면 참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기료, 수도료. 전기, 수도도 정부가 제공하잖아요. 우리 공기업이. 그래서 전기료, 수도료는 사용한 만큼 내잖아, 우리가 사용료를. 그 편익 원칙입니다, 그게. 이게 측정이 되잖아요. 전기 얼마 사용했다, 수도 얼마 사용했다. 측정이 되니까 사측제에 딱 이 원칙을 적용. 그 다음에 뭐 우리 저 통행세라든지 통행료, 도로 통행료, 그 다음에 통행료, 톨게이트비 있죠, 톨게이트비, 고속도로 톨게이트비. 그 다음에 뭐 행정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이런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편익 원칙으로 하고 있는 거죠. 편익 원칙에 대한 요금 책정이죠. 그러니까 뭐 조세는 아니고, 그죠? 요금 책정. 그래. 이런 거는 이제 사측제에 대해서는 편익 원칙을 적용하기가 좋고, 적용할 수 있고, 그러면 공평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능력 원칙. 능력 원칙 세 번째. 3번, 1번에 소개했고요. 2번은 편익 원칙의 장단점과 적용 사례. 그 다음에 이제 능력 원칙. 이 능력이, 경제 능력의 크기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는 게 공평하다. 이 주장자는 이제 밀과 피구, 박은 의사. 학자들은 이제 제스 밀, 아주 옛날 고준파 경제학자, 피구, 그 다음에 박은 의사. 이런 분들이 능력 원칙에 가세하는 게 공평 가세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능력 원칙을 잘 교훈하려면 수평 공평과 수직 공평을 동시에 달성해야 됩니다. 자, 첫째, 수직 공평, 수평 공평하고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수직적 공평을 이게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데, 동시 달성이 중요합니다. 동시 달성. 그럼 수평적 공평은 뭐고 이제 수직적 공평은 뭐냐? 물론 이게 아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능력 원칙을 경제적, 이게 말 그대로 능력 원칙, 경제적 능력의 크기에 따라서 조세를 부과하는 게 공평가세다. 여기서 이걸 잘 구현하기 위해서는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을 동시에 달성해야 됩니다. 그러면 수평 공평은 뭐고 수직 공평은 뭐냐? 그런데 두 번째, 수평 공평은요, 수평적 공평. 이거 뭐죠? 동일 능력이면 수평. 동일 능력이면, 동일한 경제적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을 하게 하라. 동일 텍스 부담을 하게 하라. 이겁니다. 동일 능력이면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하라. 이게 이제 수평적 공평이죠. 근데 이제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동일한 경제 능력이면 동일한 세부담을 하게 하라.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능력 원칙을 잘 구현하려면 이 공평만 추구해서는 안 되겠죠.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을 해라. 그럼 보세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능력이 똑같다 합시다. 경제적 능력이 똑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한테 동일 세부담을 하게 하라. 그럼 세금 부담이, 이 세금 부담인데 요만큼 똑같이 했어요. 이게 똑같더니. 그 다음에 C하고 D도 능력이 똑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보다 이 사람이 능력이 적어. 이 두 사람은 능력이 같지만 이 두 사람보다는 CD는 이 사람보다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 근데 이 두 사람은 여하튼 능력이 똑같으니까 세부담을 요만큼 줘. 자, 이 사람도 텍스 부담은 이만큼. 이렇게.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을 했잖아.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 근데 이 보세요.
이게 능력이 큰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조세 부담이 이 사람들이 조세 부담도 더 적어요. 이거 뭐냐 이거. 그럼 잘 사는 사람이 세금 부담을 적게 하고 못 사는 사람들이 세금 부담을 많이 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이 논리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공평 물론 이제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을 하게 된다. 그건 맞아요. 그걸 물론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만 달성해야 할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수직 공평을 반드시 같이 달성해야 돼요. 수직 공평. 수직적 공평은 능력이 큰 사람, 경쟁 능력이 큰 사람은 텍스 부담도 높아야 된다. 물론 반대로 하면 능력 적은 사람은 적은 조세 부담, 능력 큰 사람은 텍스 부담 많이 하라. 이 논리입니다. 이리 해야 그럼 우리 잘 사는 사람은 세금 부담 많이 해야 되고요. 뭐 못 사는 사람들은 뭐 세금 부담을 덜 해야 된다. 이 논리가 되는 게 이게 수익 공평입니다. 그래서 수평 공평도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을 해야 돼. 이것도 물론 실현해야 됩니다. 실제로. 또 이것만 추구해서는 안 되잖아요. 능력 큰 사람은 많이 부담, 능력 적은 사람은 적은 부담, 이건 맞는데 그렇게 하는데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이 안 되면 또 공평하지 않잖아요. 동일 능력인데 동일 세부담을 이것도 추가 안 되고. 그래서 이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고 불가분 관계입니다. 실제로 떼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동시에 추구돼야 되겠습니다. 그죠? 어느 하나만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동시에 추구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 능력 원칙이 잘 구현된다. 그럼 여기 참고로 이 수평 공평에 대해서 이 펠드스타인이라는 경제학자가 수평적 공평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정의를 하고 있다. 그것도 참고를 한번 봅시다. 수평적 공평에 대해서 그냥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렸잖아요. 동일 능력이면 동일 세부담을 하게 된다. 이게 이런 논리인데 그 펠드스타인이라는 경제학자가 이 수평 공평을 잘 추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그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펠드스타인이 정의한 수평 공평을 잘 추구하기 위한 방법. 수평적 공평에 대해서 이 펠드스타인이라는 경제학자의 정의. 펠드스타인. 예? 이 수평 공평을 잘 추구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여기 보면은 텍스 전에 조세 부과되기 전에 텍스 전에 동일한 효용의 사람이었다면 동일 효용 이때 이제 효용이 이게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경의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동일 효용의 사람은 텍스 부과 후에도 두 사람이 동일 효용이 돼야 된다. 텍스 부과되기 중에 동일 효용의 두 사람이 있다고 해요. 동일 효용. 이 효용이라는 건 물론 뭐 소득, 재산, 뭐 소비 수준, 문화 수준, 권력, 명예, 뭐 지위 보장, 뭐 신분 보장 등등의 총체적으로 넣어지는 효용인데 이 효용을 이제 물론 측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말로 하기는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효용을 측정하기 어렵지만은 동일 효용의 사람이라면 그럼 능력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텍스 후에도 동일 효용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동일한 효용 수준이어야 된다는 거죠. 두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 두 사람이 텍스 부과되기 전에 모든 그에 대한 총 효용이 동일한 사람이었다면 그럼 능력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세 후에도 동일 효용 수준이어야 된다. 두 사람의 효용이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동일 효용 수준이어야 함. 즉 효용의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처음에는 둘이가 효용이 똑같았잖아요. 근데 조세를 딱 때려놔니까 A가 효용이 더 높다든지 B가 효용이 더 크다든지 이래 되면 안 돼. 효용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과세 이후도 효용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 펠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수평적 공평을 잘 추구하기 위한 이론적인 기본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은 이제 경제 능력인데 이 사람은 뭐 효용으로 이야기를 했지만은 효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앞에 우리 사회부생함수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람이 벌이는 소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
그 사람이 가진 뭐 자격증, 소비 수준, 문화 수준, 권력, 명예, 신분 보장, 지위 인정 모든 것에서 누려지는 총형. 이게 이제 총형이 큰 사람이 잘 산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이렇게 보는 거죠. 그게 진정하죠. 근데 우리가 다른 거는 측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좁은 의미로 갔을 때는 실용적인 능력은 이제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게 나옵니다. 실용적인 능력의 크기는 이제 소득 측정이 되고 재산 측정이 이런 게 측정이 되니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우리 능력을 하지만 그거는 좀 할 수 없는 이야기고 이제 말로만 했을 때는 모든 것에서 내려지는 효용의 크기. 이 효용의 크기가 높은 사람이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효용이 작은 사람이 능력이 적은 사람이 내려봤을 때 동일 효용의 두 사람이 있다면 텍스 부가 후에도 두 사람이 동일 효용 수준이어야 수평 공평이 잘 추구될 것이다. 즉 두 사람의 효용의 순위가 바뀌어 누가 더 효용이 높고 낮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동일 효용이니까 가세요도 동일 효용이 돼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험에 이제 나오니까 수평 공평을 잘 추구하기 위한 기본적인 이론적인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은 이제 이 효용을 우리 능력으로 보는데 경제적 능력으로 보는데 능력이 동일 능력이면 동일 텍스 부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조세 부과 이후에도 두 사람의 능력이 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된다. 동일 능력이 돼야 된다. 그런 수익 공평의 능력 큰 사람은 조세 많은 부담. 이 말이 능력이 적은 사람은 텍스 부담을 적게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수익 공평. 그래서 두 개는 불가분의 관계로 동시에 추구돼야 우리가 능력 원칙을 제대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의 장단점은 그다음에 능력 원칙의 장단점은 일단 기본적으로 편익 원칙의 장단점과 여기입니다. 요거 적어드리면 능력 원칙의 장단점 3번, 4번. 자, 4번에 보면은 이 능력 원칙의 장단은 뭐냐? 장점은 장단. 그냥 편익 원칙의 장단점과 여기라고 보면 돼요. 편익 원칙의 장단과 여기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편익 원칙의 장점이 뭐였죠? 균형해산 성립된다.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다. 자발적 협조를 구한다. 이게 장점이죠. 근데 우리 능력 원칙에 따르면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 능력은 큰데 뭐 국방이나 치안, 공공재 혜택이 적은 사람이 있거든요. 자기 돈으로 다 하고 정부가 제공하는 이런 공공재 혜택을 많이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능력 크니까 뭐 국방을 소비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돈 많이 내라. 능력이 크니까. 이런 게 능력 원칙이니까 국민들의 자발적 협조를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균형 예산이 성립하지 않겠죠. 그걸 이 능력 원칙. 그 다음에 이 능력 편익 원칙의 단점이 뭐였어요? 최고 이제 공공재 혜택의 크기를 측정 못한다. 무임승차 때는 어쩔 수 없는 방법이다. 근데 능력 원칙은 공공재 혜택 크기만큼 조세를 때리는 게 아니라 공공재 혜택과는 무관하지 그 사람 능력에 대해서 때리니까 이런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단점이 뭐였어요?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할 수 없다. 근데 이 능력 원칙에 하면 특히 수직 공평의 누진세가 필요해요. 능력 큰 사람 많은 부담, 능력 적은 사람은 적은 부담 해야 되니까 누진세 제도가 필요해요. 그럼 우리 누진세 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에서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 안정 기능, 호불항을 잡아내는 기능에 누진세가 자동화 안전 장치이기 때문에 그 자동화 안전 기능도 가지게 됩니다. 소득 재분배 기능 가능하고 그 다음에 특히 무임승차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단은 그냥 편익 원칙의 장단점과 정반대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의 주된 원칙은 이제 능력 원칙입니다. 편익 원칙은 아까 전에 그 정부가 제공하는 사적재 전기 수도 뭐 그다음에 도로 통행료 요런 거는 이제 편익 원칙으로 하는 게 정당하고 근데 공공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능력 원칙으로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능력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능력을 측정을 해야 될까? 능력을 이 현실적인 경제적 능력의 측정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자, 경제적 능력의 측정 문제 이거 아주 어렵죠. 뭘 갖고 경제적 능력으로 볼까?
이죠. 펠드스타인은 그냥 효용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효용은 말은 쉬운데 측정이 안 되잖아요. 효용의 크기를 가지고 능력으로 한다는 거는 말은 쉬운데 측정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과연 능력 원칙을 제대로 구현하려면 능력을 측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경기 능력의 측정 문제가 또 들어옵니다. 그죠? 그게 또 이 능력 원칙의 또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일단 기본은 능력 원칙과 편익 원칙의 장단점 이런 걸 소개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편익 원칙으로 가시할 때도 누진세가 될 수 있는 방법 그런 거 추가로 알아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능력 원칙에서 수익 공평을 위한 누진세 제도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 경영 능력의 실용적인 기준, 경영 능력을 측정할 때 뭐가 이 실용적인 기준이 될까? 소득일까? 재산일까? 뭐 소비 수준일까?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냥 그런 건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요. 수고했습니다.